말이 좋아 경비원이지. 그거 그냥 아파트 노비들 아닙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면 개새끼 마냥 짖다가 주인이 시키면 똥 오줌도 받아먹는 것이 경비원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가게는 싸늘해졌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로 그 말을 했는지 가게 안에 있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전부 시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두 번째 청춘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아버지와의 사연으로 대전의 한 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을 들어보시고 진심 어린 응원과 따끔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인내해온 세월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 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위해 소중한 1초를 사용해 주신다면 두 번째 청춘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사연을 올립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적당한 시기에 결혼도 했습니다. 30 중반까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왔지요. 그러나 결혼 후 시댁을 만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과도 많이 싸웠고 저도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군부대 식재료 납품상으로 일하셨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아버님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아버지를 대통령급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시아버님의 성격은 거의 폭군 같았습니다. 남들을 아래로 보는 것은 기본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부를 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비판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 시아버님은 저에게 첫인상부터 강하게 남았습니다. 여자가 말이야 걸음걸이가 그게 뭐냐. 항상 일자로 발을 오므려서 걸어야 할 것 아니야. 천박하게 실이 발자 걸음걸이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음걸이다. 라는 말로 시작했지요.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고 몸이 무거워 팔자로 걷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난하셨습니다. 임신해서 몸이 무거워서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핑계대는 게 제일 꼴 보기 싫어. 또 그놈의 임신. 임신이 대수도 아니고 뭐 그리 핑계가 많은지.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임신을 해서 배가 무거워 몸이 앞으로 쏠릴 것 같으니 팔자로 뒤뚱뒤뚱 걷는 것인데 시아버님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걷는다는 둥, 여자가 팔자로 걷는 것이 보기 나쁘고 천박해 보인다는 둥, 임신한 며느리에게 못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삭의 배를 가지고 시댁에 갔을 때는 시아버님은 어이 술 좀 따라와. 내가 군부대 납품하느라 바쁜데 오늘 손님이 와서 거하게 먹으려니까 당금주 좀 꺼내와서 술잔에 좀 따라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다다음 달에 출산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배에 아기도 있는 사람한테 술을 따라오라니요. 남편이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시아버님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술 따라주지 않으면 누가 따라줘. 임신한 건 며느리 사정이고 나는 술 만들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따르라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결국 저는 여보, 됐어. 더 이상 큰 소리 치면 싸움 날 것 같아. 그냥 내가 아버님 술 따라 드릴게. 라고 말하며 시아버님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진짜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시아버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님의 요구대로 술을 따르며 나중에 도착한 아버님의 옛 동료들이 아니, 자네는 무슨 만삭 며느리한테 술을 따르라고 하나?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시키는 거지. 우리는 괜찮으니 가서 쉬게나. 라고 말했을 때 시아버님도 민망해 하셨습니다. 아유, 임산부한테 술 따르라고 하는 것도 미안스러워서 할 수가 있어야지. 자네는 좀 눈치 좀 챙기게. 라고 동료분들이 말씀하셨고 시아버님은 갑자기 제 핑계를 대며 내가 며느리한테 술 따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님 친구들 오시니 자기가 술 따라 주겠다고 해서 그런 건데 뭘. 이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에 웬만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아이를 순산하고 남편은 아이 키우느라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며칠 내내 집안에서 누워 있더라고요. 항상 퇴근하고 나면 부지런한 남편이 운동을 나가거나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파에 누워서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생긴 거야? 라고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그냥 조금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그거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네.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나도 알아야지. 같이 해결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이야기라서 당신한테 말 안 했던 거야. 아빠 이야기 나오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도 미안해지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 없는데 또 이걸로 당신 속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군부대 식재료 납품하면서 뒷돈 받은 게 꽤 있나 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크게 생겨가지고 거래처에서 소송을 걸었어. 원래 납품 계약을 못 따냈어야 했는데 그 돈을 받고 계약을 따냈고 그래서 이익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휘말린 거야. 형사소송에서 판결 나면 민사까지 간다는데 큰일이야. 아버지 그래서 납품 일을 그만두고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돈도 들고 그렇다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결국 거래처와의 문제로 큰일을 겪게 된 것이었지요. 그럼 어떡해. 큰일 났네. 라고 말하자 남편은 그러니까 아빠가 급하니까 1억 빌려달라고 대충 그 거래처 돈 다시 돌려주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려서 지금 돈이 없다고 나한테 손을 벌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수진이 태어나고 정신없잖아. 돈도 없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났어. 라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지은 죄니까 아버님이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 남편까지 그 사건 때문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심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얼굴이 제비 상태로 축 처져 앉아 있으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니, 왜 집에 왔는데 안색이 그렇게 제비치야? 우리 딸, 예쁜 우리 딸, 무슨 일이라도 있어? 우리 딸이 육아하느라 많이 지쳤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시간 지나면 힘든 건 싹 다 지나가고 나중에는 좋은 기억만 남더라. 아빠가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아빠는 제 속도 모른 채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그런 위로의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저 일이 잘 풀리기만을 기도하면서 가만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몇 개월 뒤 남편이 이상하게 아침마다 출근을 늦게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늦게 나가도 돼?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오늘 출근 늦게 하는 날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늦게 출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집에서 10시, 11시에 나가니까 슬슬 남편이 수상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일이 정말 많아서 힘들었네. 정신 하나도 없었다니까. 남편이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당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공원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시간 때우다가 집에 온 거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태연하게 오늘 힘들었지. 수고 많았어. 하고 저녁밥을 차려줬어요. 그날 밤 남편이 깊게 잠들었을 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사했다는 것을요. 아버지,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받은 거 지금 보냅니다. 어떻게 합의 좀 잘해봐요. 저도 아내한테 퇴사한 거 말 못했어요. 신용이 안 좋아서 제 이름으로 대출도 안 나오고 요즘은 이유 없으면 대출도 잘 안 해주니까요. 알고 보니 남편은 아버님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하고 소송 비용 보태주기 위해서 저 몰래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아버님께 준 겁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지 못하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나 몰래 퇴사를 하면 나랑 우리 애는 어떻게 살라고? 어쩌자는 거야?
펑펑 울며 따지자 남편도 놀라서 여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무척이나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다 말했죠. 요즘 당신이 늦게 출근해서 수상한 마음의 뒤를 따라가 봤어. 그래서 다 알게 되었어. 문자도 확인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미안해. 나도 대책 없지. 금방 이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남편이요 몇 달간 생활비를 못 준 거였어요. 당장 다음 달이면 제가 모은 돈도 다 떨어져서 기본 생활비도 없으니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빠는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한 번도 농땡이 부린 적 없고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아빠를 칭찬하는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아빠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어쩌니? 남편은 대체 어쩌자고 그런 결정을 한 거니? 부부끼리 의논도 없이 수진이 당장 분유값 나올 것도 없잖니? 그러니까 아빠, 이 사람 이직 준비한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나 봐요. 진짜 무슨 생각으로 퇴직까지 한지 모르겠어요. 에휴, 속이 터진다 터져. 그날 저녁 아빠는 저와 남편을 집에 불러서 서류 하나를 쓱 내밀었습니다. 일단 수진이 분유값은 벌어야 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일이라도 해라. 아빠가 내민 서류는 아빠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상가에 있는 가게 계약서였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월세 계약이 끝나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했는데 아빠가 그분에게 부탁해서 그 가게를 저희 부부에게 넘기게 한 거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버님, 죄송합니다. 사위가 되어서 잘해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신세만 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자네가 너무나도 밉네. 자네가 내 딸 데려갈 때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지인이랑 내 딸 굶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 내가 자네한테 이 가게 넘기는 거니까 당분간은 이 가게 하면서 살아봐. 사돈한테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도움으로 남편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남편이 가게에서 일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남편이 어디서든 잘 살아남는다고 자랑스러워 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도 잠시 시아버지가 또 한 번 큰 일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저와 아빠가 단둘이 막걸리 집에 갔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수진이를 봐주기로 했고 저도 모처럼 자유로워진 날이었죠.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술에 떡이 되어 가지고 제 옆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아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자 시아버님은 뭘 어떻게 오긴 어떻게 와. 이 사장님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이 사장님 사업 시작할 때 내가 뒤를 엄청 봐줬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술에 취해 할 말 못할 말 분간 못하고 아주 망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사돈은 경비원으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빠는 제가 퇴직하고 나서 바로 일해서 꽤 되었지요. 제가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도 주민들이랑 인사 나누고 화단 가꾸고 소통하는 경비 일이 참 잘 맞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아서 주민들 모두 따뜻한 분들이라서 일하는 것도 편하고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비웃으며 말이 좋아, 경비원이. 그거 그냥 아파트 노비들 아닙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면 개새끼 마냥 짖다가 주인이 시키면 똥 오줌도 받아먹는 것이 경비원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가게는 싸늘해졌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로 그 말을 했는지 가게 안에 있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전부 시아버님을 쳐다보았고 우리 아빠는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시아버님을 째려보았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노비가 반역이라도 할 작정입니까? 표정이 아주 살벌하네요. 뭐 제가 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는 화가 나서 사돈, 말이 좀 심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아버지는 흉내를 내며 끝까지 아빠를 약 올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님이 술 드셨다고 해도 저는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대체 이게 뭐냐고요? 우리 아빠가 만만해요? 경비원이 아는 직업,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직업 아니에요. 제가 소리를 치자, 아니 시끄러워 직원들이 와서 말렸어요. 시아버님을 끌고 나갔고 저는 서러움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빠 나 이혼할 거야. 이딴 집안에서 못 살아.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나 진짜 아빠 마음에 상처 준 시아버지 절대로 용서 못해. 아빠는 일단 집으로 가자. 하고 저의 손을 잡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흐르는 정적 속에서 아빠는 꽤나 충격을 받으셨던 것인지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그 말로 인해서 충격으로 우울증 약까지 드시고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당신 아버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지금 일하는 거 우리 아빠 덕이라고 하면 당신 아버님이 뭐라고 할까? 시아버님이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 경비원이라는 거 그거 그냥 노비 새끼 아니냐고 하더라고. 이게 말이 돼? 진짜 화딱지 나서 미칠 것 같아.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는 못 산다고. 몇 년 동안 부당하게 들었던 막말들이 술 따르던 일 등등 모든 게 쌓여서 결국 팍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았어요. 당신이 나 몰래 퇴직해서 그 퇴직금으로 아버님 소송 비용 된 거 그것도 불만이야. 속 터져. 내 친구들이 그 이야기 듣고 당신이랑 이혼 안 하고 대체 그동안 뭐 했냐고 했어. 어쩔 거야. 아까운 내 인생 어쩔 거냐고. 아이 참, 왜 옛날 이야기까지 들먹이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해. 왜 또? 남편은 제가 상처받은 그 일을 그저 옛날 이야기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예민하다고 너무 감정적이라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잘못하고 신경이 더러운 여자 취급을 하니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됐고. 이혼해. 지긋지긋하다. 참고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 정말로 할 만큼 했어. 당신 퇴직하고 나서 돈 못 벌 때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아빠한테 부탁해서 일자리 마련해줬고 며느리가 아버님 실직하고 소송에 휘말린 거 알면 기분 안 좋을까봐 시아버님한테 끝까지 모른 척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우리 아빠에 대한 모욕.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수진이 데리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아버님, 우리 아빠한테 사과 안 하세요? 뭐라고? 역시 시아버님답게 나왔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참고는 못 살겠습니다. 썩어 빠진 납품업자 아버님,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아버님 뒷돈 받았다가 딱 걸려서 공문 내려와서 납품업자 잘리고 소송 준비 중이신 거. 뭐라고 했어? 누가 그래? 누가 나보고 잘렸다고 그래? 내가 그만둔 거야. 더러워서. 아버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버님 소송할 때 돈 없어서 아들한테 돈 빌렸어요? 그 돈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본인 인생 위해서 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만들고 돈 못 벌어서 우리 아빠 돈까지 아버님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하나 말해드리자면 아들님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 건물 가게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아빠 경비원을 무시하시고.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바락바락 기어오르냐고 하면서 또 조선시대 장님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저희 친정집 문에서 쾅쾅쾅 소리가 났어요. 놀란 저는 인터폰을 열어서 밖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았고 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문 열어. 당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전화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따지고 기어올라. 응, 나와. 바깥에도 나오라고. 시아버님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이 열받아서 저희 집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저는 인터폰에 있는 그 장면들을 전부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했죠. 여기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난리치는 분이 있는데 빨리 와서 체포해 주세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위급 경찰이 오기 전에 옆집에서 아파트 보안 요원을 불렀고 보안 요원에 의해서 시아버님은 제지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집에 찾아왔고 그제서야 아빠와 저는 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빠는 경찰에게 이 사람이 제 사돈 되는 사람입니다. 딸은 지금 사위랑 이혼 소송 중이고요. 밖에서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대문을 찌그러뜨렸어요. 재물손상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뭐,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어디서 경비원 주제에 고소를 걸어? 아빠는 피식 웃으며 시아버지의 얼굴에 종이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이게 당신 아들한테 내어준 각서요. 이 작은 상가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당신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왜 경비원보다 돈이 없고 아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빌빌거려서 내 딸 가정 파탄 낸 거요. 내가 알기로는 소송당해 법원에 출석하고 난리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가 그 말을 하니 시아버지는 창피했던 것인지 더 고래고래 떼를 썼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시고 저희한테 난리 치시면 업무방해죄로 벌 받으십니다. 결국 시아버님은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빠는 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고소해봐. 해보라고. 큰 소리 떵떵 칠 때는 언제고 아빠가 진짜로 고소장을 날리니 물에 빠진 강아지 마냥 깨갱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사위에게 전화해서 남서방 짐 빼. 가게에서 짐 빼고 당장 나가. 자네 같은 사위는 필요 없다네. 결국 아빠는 남편에게 구해준 가게에서 남편의 짐을 빼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내주었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은 직장도 잃고 가게에서 일자리도 빼앗긴 거였죠. 아주 꼴 좋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안 했던 남편의 체우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 끝에 결국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고 가정법원의 판결로 수진이는 제가 양육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양육비를 전 남편이 계속 안 보내주길래 압류 신청을 걸고 또다시 분쟁에 들어갔네요. 아직 한국은 양육비 안 준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형벌 내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쉽긴 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아버지는 결국 뒷돈 받고 뇌물죄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합의에도 실패하고 피해 보상도 못했으니 당연히 양형요소에 참작이 안 되었고 집행유예도 못 받고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저희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린 것까지 해서 재판부에 제대로 찍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주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빠는 이래서 부정적이고 마음이 사악한 사람이랑은 말을 섞으면 안 돼. 우리 딸은 그런 나쁜 놈을 만나서 속이 터져도 꾹 참으면서 사느라 속경이 났지. 아이고, 불쌍한 내 딸내미.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속 터질 뻔한 거 시원하게 다 비워낸 것 같아. 수진이도 내 품에 있고 전 남편이랑도 이제는 더 이상 엮일 일 없으니까 좋네. 그리고 시아버지도 통쾌하게 벌 받았으니까 나는 그걸로 됐어. 다만 아빠가 시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될 뿐이지. 아빠는 괜찮다. 다만 처음에 충격을 좀 받긴 했지만 그런 놈들은 천성이 못됐으니 그냥 무시하면 될 거야. 아빠는 다행히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시고 다시 경비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면 이렇게 큰 코 다치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직업만 가지고 사람을 개무시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가장 허름하게 옷 입고 슬리퍼 신는 사람이 진짜 VIP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진짜 배기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고 대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식재료 납품업자처럼 보이는 시아버지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인생의 각종 소송에 휘말려서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반면에 경비 일을 하는 우리 아빠는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착실하게 돈 모아서 작은 상가도 마련하시고 내실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결국 벌을 받고 전 남편도 결국에는 못된 행동을 한 대가를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만약에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다면 저는 속에서 병이 나서 지금쯤 쓰러졌을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고 이 사람과 이혼해서 시댁과 연을 끊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아빠와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친정집에 다시 들어가면서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동창들도 야, 내가 그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빠져나오길 잘했다. 우리가 들어도 만삭 며느리한테 술 따르라고 소리 지른 아버님 정상 아니야. 잘했어. 진짜 잘했고 또 잘됐다. 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의 응원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혼 소송이라는 게 참 힘든데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고 제 마음을 잘 살펴준 덕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쉬운 일은 아니기에 힘든 과정이었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이혼하다 보니 이혼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이야기가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 저도 어찌 보면 치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의 인생 이야기를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요. 저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연 제공자님의 시각에서 서술된 내용이므로 다소 편향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연이 각색되면서 일부 내용과 배경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조언을 나누고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